당장 버려. 전부. 태풍이 상하이를 휩쓴 다음 날, 중국이 자국 전기차 배터리 4만 대의 전량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리도, 재활용도 아닌 폐기. 물에 한 번 젖었다는 이유로 조 단위를 통째로 버린 겁니다. 전 세계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서에 직접 서명한 중국 고위 관료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상하이에서 버리라고 한 그 배터리가 지금 이 순간 한국 아파트 지하에서 충전되고 있습니다. 물에 젖은 배터리는 왜 이틀 뒤 예고도 없이 불타는가? 중국이 끝까지 감추려 한 그 진실을, 그 충격적인 전말,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전량 폐기. 제 손으로 그 네 글자를 명령서에 적어 넣던 밤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 밤 베이징 하늘엔 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관청 건물의 불빛만 흐릿하게 번져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상하이에서 밤새 올라온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태풍이 상하이를 훑고 지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사진 한 장부터 말씀드리죠. 상하이 어느 지하 주차장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흙탕물이 어른 가슴 높이까지 차올랐다가 빠진 자리에 전기차 수천 대가 관처럼 줄지어 서 있었어요. 번호판마다 진흙이 말라붙어 있었고 그 위에 붉은 스프레이로 가위표가 하나씩 그려져 있었습니다. 폐기 대상이라는 표시였어요. 숫자를 말씀드리면 감이 오실 겁니다. 그 태풍 한 번에 물에 잠긴 전기차가 상하이 한 도시에서만 4만 대가 넘었습니다. 배터리 하나 값이 못해도 3천만 원, 비싼 건 그 2배예요. 그걸 전부 버리라는 명령서에 지금 제가 서명을 하려는 참이었습니다. 고치는 것도 아니고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통째로 폐기. 돈으로 따지면 조 단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이 아까워서 손이 떨린 게 아니었어요. 손이 떨린 건 다른 이유였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시민입니다. 올해 54시고요. 중국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관리하는 부처에서 15해를 일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배터리를 도로에 올려도 되는지, 어느 배터리를 수출하게 해줄지 그 도장을 찍는 자리예요. 제 서명 한 번에 배터리 수십만 개의 운명이 갈립니다. 저는 이 일을 15해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 세계에 판 그 배터리를 이제 제 손으로 버리라고 적고 있었던 겁니다. 명령서 맨 아래 칸에는 폐기 사유를 적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침수된 리튬 배터리는 외관상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 서서히 무너지며 며칠 뒤 예고 없이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음. 재사용 시 인명피해 우려. 그러므로 수리 재활용 불가, 전량 폐기함. 그 문장을 적고 나서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12해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똑같이 했던 말이거든요. 그때 저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걱정이라고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반려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못하겠어요. 펜을 다시 들기 전에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몇 달 전 아주 비싼 식당에서 저한테 술을 따르며 웃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한국 사람들 걱정은 마세요. 걔들 싼 거 좋아합니다. 물에 좀 젖어도 안 터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같이 웃었어요. 그런데 지금 폐기 명령서 위에서 그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니까 명치가 뻣뻣하게 굳어오더군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딱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가닿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하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 명령서에 서명하던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상하이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어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제가 수출 도장을 찍어준 그 배터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지하 어딘가에서 조용히 충전되고 있으니까요. 상하이에서는 버리라고 명령한 그 배터리가 왜 서울에서는 아직도 팔리고 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을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솔직하게 털어놔야 합니다. 저는 우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중국은 자동차라는 걸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길에는 독일차, 일본차, 미국차가 굴러다녔고 우리 손으로 만든 엔진은 그 사람들 발끝에도 못 갔습니다. 저는 그게 늘 분했어요. 그런데 전기차라는 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엔진이 필요 없는 차요. 배터리와 모터만 있으면 되는 차. 저는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엔진으로 100년을 뒤졌으면 배터리로는 우리가 100년을 앞서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길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 일을 하는 동안 중국은 전기차라는 판을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전기차가 600만 대를 넘었어요. 전 세계에서 팔리는 전기차 10대 중 6대가 중국 차입니다. 나라에서 이 산업에 쏟아부은 돈이 10년 넘게 200조 원이 넘는다고들 하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제 부처를 거쳐갔습니다. 저는 그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우리 배터리를 사갔습니다. 유럽으로 가고 동남아로 가고 남미로 갔어요. 저는 출장을 갈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한때 남의 엔진을 부러워하던 나라가 이제는 온 세계의 심장을 팔고 있었으니까요. 배터리가 자동차의 심장이잖아요. 저는 그 심장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저 자신을 이렇게 불렀어요. 나는 이 배터리들의 아버지다. 아버지였으니까 저한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3개 있었습니다. 15해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믿음이요. 첫째, 배터리는 쌓여 이긴다. 안전이라는 건 어느 선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돈 낭비다. 안 터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완벽할 필요는 없다. 둘째, 한국 배터리는 비싸기만 하다. LG, 삼성, SK가 품질이니 안전이니 떠드는 건 값을 비싸게 받으려는 마케팅이다. 곧 우리가 가격으로 다 밟아버릴 거다. 셋째, 배터리는 그냥 부품이다. 그걸 산 사람이 그 위에 뭘 싣든 누구를 태우든 그건 그 사람 사정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지금 이 세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려니 목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 세 문장이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인정에 안 흔들리는 사람, 숫자만 보는 사람, 냉정한 행정가라는 평판을 즐겼습니다. 사람 목숨 앞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는 걸 저는 오랫동안 프로다움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실은 비겁함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 개의 믿음이 태풍이 지나간 사흘 사이에 차례로 부서지게 됩니다. 특히 세 번째 믿음이 제일 아프게 부서졌어요. 그건 제가 그냥 머리로 지어낸 문장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엔 제가 12해 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 붙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12해 전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이 자리에 오르기 전 현장을 뛰어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저한테 배터리를 처음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들 그냥 라오천이라고 불렀어요. 60이 다 된 노인이었고 손등에 화상 흉터가 별처럼 박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배터리 공장에서 30년을 살았대요. 그 사람 손톱은 늘 새까맸습니다. 전해질 냄새가 몸에 배어서 곁에 서 있으면 시큼한 쇠 냄새가 났어요. 라오천은 이상한 노인이었습니다. 다들 생산량, 원가, 납기 얘기만 할 때 그 사람은 딴소리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어요. 배터리는 부품이 아닙니다. 배터리는 사람을 싣는 물건이에요. 젊은 저는 그 말이 촌스러워서 싫었습니다. 무슨 배터리를 가지고 사람 목숨까지 들먹이냐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은 진심이었습니다. 셀 하나를 검사할 때도 그 안에 누군가의 아이가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라더군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라오천이 보고서를 하나 올렸습니다. 손으로 눌러 쓴 두꺼운 보고서였어요. 표지가 손때로 새까맸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침수 환경에서의 저가 셀 지연 발화 위험에 관하여. 내용은 단순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물에 젖은 배터리는 그 자리에서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배터리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어서 안에서 전기가 흐르면 안 되는 길로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며칠씩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수되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난 다음에 아무 예고도 없이 혼자 불이 붙는다고요. 특히 원가를 아끼려고 방수를 대충 한 싼 배터리일수록 그 위험이 몇 배로 커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라오천은 그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사람이 죽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딱 3분 봤습니다. 그리고 라오천을 제 방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 선생님,
우리 셀은 국가 표준을 다 통과했습니다. 표준을 통과했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 걱정이에요. 라오천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쉬 부국장. 그 표준이라는 거 물에 사흘 담가놓고 만든 표준입니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 표준은 없었으니까요. 우리 시험이라는 건 깨끗한 실험실에서 30분 물에 담갔다가 꺼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태풍이 지하 주차장을 몇 시간씩 잠기게 만드는 그런 상황은 우리 표준 어디에도 없었어요. 라오천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면 우리 배터리 값이 올라가니까요. 원가를 아낀 그 자리에 방수 설비를 다시 집어넣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 배터리하고 가격 차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반려, 근거 불충분. 그 뒤로 라오천은 회사에서 서서히 밀려났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빠지고 한직으로 돌고 결국 정년을 다 못 채우고 공장을 떠났어요. 떠나는 날, 그 사람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책상 위에 그 손때 묻은 보고서를 그대로 두고 갔어요. 표지에 짧은 메모가 한 줄 적혀 있었습니다. 쉬 부국장. 언젠가 이 보고서가 필요한 날이 올 겁니다. 그날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오천. 저는 그 보고서를 서랍맨 아래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그동안 저는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원가를 잘 깎는 사람, 산업을 빨리 키우는 사람으로요. 라오천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 서랍이 다시 열리는 건 아주 나중의 일입니다. 상하이에 물이 차고 나서예요. 라오천이 떠나고 제 옆자리를 채운 사람은 정반대의 인간이었습니다. 쿵타이 파워라는 배터리 회사의 부사장, 장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들 장 부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라오천이 배터리 속에 사람이 탄다고 믿는 사람이었다면 장 부사장은 배터리 속에 돈이 들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딱 그 차이였어요. 쿵타이 파워는 원래 이름도 없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몇 해 만에 무섭게 컸어요.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무조건 싸게. 배터리를 감싸는 보호 케이스를 남들보다 얇게 만들고 열을 식히는 냉각 장치를 반으로 줄이고 방수 처리는 시험만 겨우 통과할 만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값을 후려쳤어요. 장 부사장은 그걸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안전이요? 안전은 원가예요. 원가. 손님이 돈을 더 낼 것도 아닌데 왜 거기다 돈을 발라요? 저는 그 사람이 편했습니다. 저랑 생각이 똑같았으니까요.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아주 비싼 식당에서요. 그날도 그런 자리였습니다. 장 부사장이 저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쿵타이 파워가 만든 저가 배터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크게 늘리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려면 제 부처의 수출 승인 도장이 필요했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배터리가 어떤 물건인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방수를 최소한으로만 한 물건이었어요. 라오천의 보고서에 적혀 있던 바로 그런 종류의 배터리였습니다. 저는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이거 침수되면 좀 위험하지 않나? 그때 장 부사장이 지은 표정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픽 웃었어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접시를 톡톡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물에 잠기는 게 며칠에 한 번씩 있는 일입니까?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그런 재수 없는 확률 때문에 왜 배터리 값을 다 올려요? 저는 그래도 마음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 티가 났나 봐요. 장 부사장이 목소리를 낮추더니 아주 편안한 얼굴로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지금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합니다. 부국장님, 한국 사람들 걱정은 마세요. 걔들 싼 거 좋아합니다. 물에 좀 젖어도 안 터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나라 아파트 지하는 곧 우리 배터리로 꽉 찰 거니까요. 그러고는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 한국의 아파트도 그 안에 사는 가족도 그저 물건을 쌓아둘 창고 정도로밖에 안 보였던 겁니다. 사람이 안 보였어요. 오직 팔수량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위험하지 않냐고 한 번 더 묻지 않았습니다. 라오천의 보고서 얘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술잔을 부딪히고 며칠 뒤에 수출 승인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이름 석 자가 들어간 도장을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한 게 저는 아무것도 안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침묵이 도장을 찍은 겁니다. 침묵도 결정이에요. 저는 그날 사람이 안 보이는 쪽에 서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배터리는 배를 타고 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인천으로, 부산으로, 평택으로요. 그리고 한국의 여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마다 충전기를 꽂은 채로요. 그로부터 몇 달 뒤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 부하 직원이 인터넷에서 봤다며 무심코 올려둔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천장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고 콘크리트가 열에 녹아 흘러내린 사진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타버린 전기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사진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아래쪽에 반쯤 녹아버린 배터리 팩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팩 옆면에 반쯤 지워진 로트 번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수출을 승인한 바로 그 로트였습니다. 그 한국 화재 사진을 본 날,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처음엔 애써 넘기려고 했어요. 사고야 어디서든 나는 거니까요. 전기차 화재가 우리 배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트 번호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제가 도장을 찍은 그 번호가요. 눈을 감으면 새까맣게 그을린 천장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천장에 그 번호가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그 화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의 힘을 쓰면 웬만한 정보는 다 들어옵니다. 한국 쪽 소방 기록이며 뉴스며 제가 볼 수 있는 건 다 봤어요. 처음엔 사무적으로 봤습니다. 그냥 원인을 확인하려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넘길수록 저는 사무적일 수가 없었어요. 그 화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저는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 아파트는 며칠 전에 물난리를 겪었더군요. 지하 주차장이 잠겼다가 물이 빠졌습니다. 차들이 물에 잠겼다가 나왔는데 겉보기엔 다 멀쩡했어요. 시동도 걸리고 운행도 됐습니다. 그 전기차 주인도 그랬어요. 차가 멀쩡해 보이니까 안심하고 다시 지하에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를 꽂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이틀 뒤 새벽이었습니다. 그 차에서 불이 났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요. 저는 그 대목을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이틀 뒤, 새벽, 예고 없이. 이 세 마디를 저는 어디서 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 서랍으로 갔습니다. 맨 아래 칸이요. 12해 동안 한 번도 안 열었던 칸입니다. 열쇠가 어디 있는지도 한참 찾았어요. 거기에 손때 묻은 보고서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라오 천이 두고 간 그 보고서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표지를 넘겼습니다. 12해 전 그 각진 글씨가 그대로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문장 앞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침수된 배터리는 그 자리에서 터지지 않는다. 물이 안으로 스며드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루, 이틀, 사흘 뒤에 예고 없이 스스로 불이 붙는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12해 전에 한 노인이 손으로 눌러 쓴 그 문장이 한국의 어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글자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등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라오 천의 마지막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언젠가 이 보고서가 필요한 날이 올 겁니다. 그날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늦었더군요. 이미 한참 늦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상한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배터리요. 저는 늘 한국 배터리를 비웃었어요. LG, 삼성, SK가 품질이니 안전이니 떠드는 건 값 비싸게 받으려는 마케팅이라고요. 몇 해 전에 한국 회사 사람들이 우리 쪽에 왔을 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던 기억까지 있습니다. 저렇게 유난을 떠니까 값이 비싸서 우리한테 밀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궁금해진 겁니다. 똑같이 물에 잠기는데 왜 저 회사들 배터리는 이런 사고가 이렇게까지 안 날까? 저는 우리 연구원들한테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대체 뭘 다르게 하는지 그 비결을 알아내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베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비결만 알아내면 값싸게 흉내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며칠 뒤 젊은 연구원 하나가 자료를 들고 제 방에 왔습니다. 샤오 메이라는 친구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그 친구가 자료를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베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샤오메이가 대답했습니다. 비결이 기술이 아니라서요. 그 사람들은요, 셀 하나를 만들 때 10억 개 중에 분량 몇 개 나오는지를 따집니다. 10억 개 중에 한두 개요. 우리는 10,000개 중 몇 개를 따지는데 그 사람들은 10억 개 중 한두 개를 따져요. 단위가 다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0,000개하고 10억 개는 숫자가 아니라 세상이 다른 겁니다. 샤오메이가 자료를 한 장 더 넘겼어요. 공장 안에 먼지 하나 없습니다. 사람이 수술실 들어가듯이 들어가요. 셀 하나에서 아주 작은 흠이 나오면 그 줄에서 나온 걸 통째로 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넘어갈 거려. 그 사람들은 다 버려요.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배터리를 물에 몇 시간씩 담가보고 며칠씩 두고 지켜봅니다. 우리가 30분 담갔다 빼는 그 시험을요, 이 사람들은 태풍이 온 것처럼 몇 시간을 담가놓고 봐요. 우리가 원가 아끼려고 드러낸 그 방수 장치를 이 사람들은 돈을 더 써서 겹겹이 넣습니다. 냉각 장치도 우리가 반으로 줄인 걸 이 사람들은 오히려 늘려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우리 저가 배터리하고 한국산 배터리를 나란히 놓고 똑같이 물에 담가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물, 같은 온도, 같은 시간으로요. 며칠 뒤 결과를 받아든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 것은 사흘째 되던 날 혼자 연기를 뿜기 시작했어요. 한국 것은 닷새가 지나도 멀쩡했습니다. 그건 마케팅이 아니었어요.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한참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15해 동안 마케팅이라고 비웃었던 그 유난이 사실은 진짜였다는 거요. 그 사람들은 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안전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전을 진짜로 만드느라 값이 비쌌던 거예요. 순서가 반대였던 겁니다. 우리는 안전을 원가라고 불렀고 그 사람들은 안전을 실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차이가 한쪽은 물에 잠겨도 멀쩡하고 한쪽은 이틀 뒤에 불이 나는 차이를 만든 거였어요. 샤오메이가 나가면서 조용히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부국장님, 저희가 못 만드는 걸 저 사람들은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못 만드는 걸 저 사람들은 만든다. 제 두 번째 믿음이 그날 소리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한번 눈이 뜨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이는 게 다 달랐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찾아봤어요. 그리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들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만 빼고요. 미국의 소방안전기관에서 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물에 젖은 리튬 배터리는 겉이 멀쩡해 보여도 며칠 뒤에 혼자 불이 붙을 수 있고 그건 기존의 소방훈련으로는 끌 수 없다. 소방관들한테 새로운 훈련이 필요하다고 나라에 요청하는 문서였습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걸 나라가 공식으로 인정한 문서였어요. 국제연합, 유엔에서는 아예 리튬 배터리를 위험물로 지정해놨더군요. 총이나 화약을 다루듯이 별도의 기준으로 운반하고 보관하라고요. 비행기에 리튬 배터리를 짐칸에 못 싣게 하는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폭발할 수 있는 위험물이라는 국제 공인. 딱지가 붙은 물건이 지금 전기차 바닥에 수백 킬로그램씩 깔려서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독일은 한술 더 떴습니다. 배터리에 불이 나면 아예 차를 통째로 커다란 물탱크에 담가서 이틀 넘게 식힌다는 겁니다.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차를 경계하는 거예요. 완전히 식을 때까지 아무도 못 건드리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유를 알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배터리에 한 번 불이 붙으면요. 그 안에서 산소가 저절로 나옵니다. 불이 타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보통 불은 산소를 막으면 꺼지는데 이 불은 배터리가 자기 몸속에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부어도 안 꺼집니다. 오히려 물이 리튬하고 만나면 폭발하는 가스가 나와요. 물을 뿌리면 끄는 게 아니라 터지는 겁니다. 셀 하나가 뜨거워지면 옆 셀로 옮겨 붙고 그 옆 셀로 또 옮겨 붙어요. 한번 시작되면 배터리 전체가 다 탈 때까지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한번 크게 겪었더군요. 인천의 어느 아파트 지하에서요. 그것도 중국산 배터리였습니다. 소방차 40대가 오고 소방관 100명이 붙었는데도 8시간을 못 껐어요.
지하 주차장 차량 140대가 통째로 탔습니다. 콘크리트가 열에 녹아내렸고요. 그 아파트 사람들 수백 명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유엔도, 한국도요. 오직 저만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겁니다. 안전은 어느 선을 넘으면 돈 낭비라던 제 첫 번째 믿음이 그 자료들 앞에서 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로 무너뜨린 건 보고서도 통계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한국 화재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안 봐도 됐는데 봐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를 벌주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파트에 젊은 부부가 살았더군요. 아이가 하나 있었고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였습니다. 불이 난 건 새벽이었습니다. 다들 가장 깊이 잠든 시간이요. 연기가 지하에서 계단을 타고 엘리베이터 통로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이라는 데가 한 번 불이 나면 그 연기가 갈 데가 없어요. 그대로 사람 사는 위층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 젊은 엄마는 매캐한 냄새에 겨우 잠을 깼대요. 처음엔 누가 뭘 태우나 했답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연기가 밀려들어 오는 걸 보고 그제야 상황을 알아챘어요. 그 엄마가 나중에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복도가 이미 하얗게 차 있었다고요.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요. 그 엄마는 자는 아이를 다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얼굴에 젖은 수건을 덮어줬어요.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면 안 된다는 걸 그 엄마는 어디선가 들어서 알고 있었답니다. 연기가 엘리베이터 통로로 제일 먼저 차오르니까요. 그래서 계단으로 갔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이를 안고 한 손으로는 벽을 더듬으면서요. 숨을 참으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아이한테 계속 말하면서 내려왔답니다. 몇 층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래로요. 다행히 그 모자는 살았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어요. 그 엄마가 무사히 밖으로 나왔다는 대목에서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층에 혼자 살던 할머니 한 분은 그 새벽에 그 소리를 못 들으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셨대요. 자식들은 멀리 살았고요. 그 할머니한테는 아이를 안고 띄워줄 사람도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차 주인이었던 아이 아버지의 이야기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물이 빠진 뒤에 손수차를 닦았답니다. 걸레로 시트를 닦고 바닥에 흙탕물을 퍼내고 겉이 멀쩡하니까 안심하고 충전기를 꽂았대요. 누구 하나 그 사람한테 침수된 배터리는 이틀 뒤에 불이 난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몰라서 충전기를 꽂았고 저는 알면서 도장을 찍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죄가 큽니까? 저는 그 질문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무실에 저 혼자였는데 숨소리가 제 귀에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라오 천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배터리는 부품이 아닙니다. 배터리는 사람을 싣는 물건이에요. 저는 12해 전에 그 말을 촌스럽다고 비웃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 한국의 어느 아파트 계단에서 담요에 쌓인 아이 얼굴 위로 그리고 소리를 못 들은 할머니의 방 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제 세 번째 믿음, 기억하십니까? 배터리는 그냥 부품이고 그 위에 누가 타든 내 책임이 아니라던 믿음이요. 그 믿음이 그날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건 부품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담요에 쌓인 아이가 타고 있었고 혼자 사는 할머니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에 도장을 찍은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저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손으로 사람을 해쳤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총을 쏜 적도 없고 칼을 든 적도 없지만 저는 도장 하나로 사람을 해친 겁니다. 사람이 안 보이는 쪽에 서기로 한 그 침묵이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울었습니다. 50이 넘은 사내가 사무실 불도 안 켜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라오 천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옳았다고, 내가 틀렸다고 그 말을 꼭 얼굴을 보고 하고 싶었습니다. 12해 전에 그 보고서를 반려하면서 제가 했던 말들을 다 주워 담고 싶었어요. 저는 사람을 풀어 라오 천이 어디 사는지 수소문했습니다. 며칠 뒤에 주소를 하나 받았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더군요. 작은 도시였습니다. 저는 주말에 그 집을 찾아갔어요.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라오 천이 아니라 중년의 여자가 나왔어요. 라오 천의 딸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밝히고 아버님을 뵈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 딸이 저를 한참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는 지난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늦었다는 말은 그동안 많이 했는데 이렇게까지 늦은 줄은 몰랐어요. 딸이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방에 라오 천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제가 아는 그 손때 묻은 공책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딸이 그러더군요. 아버지가 회사를 떠난 뒤에도 그 일을 손에서 못 놓으셨다고요. 침수된 배터리가 며칠 뒤에 불이 나는 그 문제를 혼자서 계속 정리하고 계셨답니다. 아무도 안 봐주는 걸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요. 병이 깊어져서 손이 떨릴 때까지요. 그 공책들을 보고 있으니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입이던 시절 라오 천이 저를 불러 셀 하나를 손에 쥐어준 적이 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이밍, 이 안에 자네 아이가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봐. 그러면 대충 볼 수가 없어. 저는 그때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무슨 배터리 하나에 아이까지 갖다 붙이냐고요. 그런데 그 노인은 평생을 그 한 문장대로 산 겁니다. 저는 흘려듣고 그 사람은 지켰어요. 딸이 그 공책들 중 하나를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젠가 베이징에서 사람이 올지도 모른다고. 오면 이걸 주라고요. 저는 그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장에 라오 천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사람을 싣는다. 이 한 문장을 나는 평생 증명하려 했다. 이걸 읽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나 대신 사람을 지켜주시오. 저는 그 공책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라오 천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병이 들어서도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밀어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옳았고 제가 틀렸습니다. 12해 내내요. 그 집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공책을 다시 서랍에 처박지는 않겠다고요. 라오 천이 평생 증명하려 한 그 한 문장을 이번엔 제가 세상에 내놓겠다고요. 그리고 그 여름 태풍이 왔습니다. 상하이가 물에 잠겼어요. 하룻밤 사이에 도로가 강이 되고 지하 주차장이란 지하 주차장은 다 잠겼습니다. 전기차 수만 대가 흙탕물 속에 목까지 잠겼어요. 물이 빠지고 난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차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차들을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저 멀쩡해 보이는 차들 속에서 하나둘 불이 붙기 시작할 겁니다. 예고도 없이요. 라오 천의 공책 그대로요. 그리고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물이 빠지고 이틀이 지나자 상하이 곳곳에서 멀쩡히 세워둔 차들이 하나둘 불을 뿜기 시작했어요. 주차장에서, 도로 한복판에서, 아파트 지하에서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저절로요. 라오 천의 공책에 적힌 그대로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뒤에 예고 없이 그 소식이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저는 명치가 조여왔습니다. 이건 확률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던 그 노인의 문장이 지금 제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침수된 전기차 배터리는 절대 다시 충전하지 말고 수리도 하지 말고 전량 폐기해야 한다고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15해 동안 원가만 따지던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회의실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장 부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사람 회사 배터리가 제일 많이 잠겼거든요. 폐기 명령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조 단위로 손해를 봅니다. 장 부사장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국장님, 왜 이러세요? 몇 대 좀 탄다고 나라가 망합니까? 조용히 덮으면 될 걸 뭐하러 폐기까지 해요. 그 돈이 얼만데요.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12해 전에 저였다면 저도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몇 대 좀 탄다고. 재수 없는 확률이라고.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그 몇 대가 몇 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담요에 쌓인 아이였고 소리를 못 들은 할머니였어요. 저는 장 부사장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 몇 대 안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장 부사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감성팔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상하이건 폐기해도 한국 가는 물량은 그대로 나갑니다. 거긴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말이 제 등에 꽂혔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위험하다고 버리는 그 배터리가 한국으로는 그대로 실려 나간다는 거였어요. 우리조차 못 믿어서 버리는 물건을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의 아파트로요. 그날 밤, 저는 폐기 명령서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 맨 처음에 보셨던 그 밤이요. 책상 위에는 라오 천의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령서에 전량 폐기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글자를 적으면서 저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상하이 것만 버리면 끝인가?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전기를 꽂고 있을 그 아파트들은 명령서에 서명을 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상하이에서 끝낼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제가 도장을 찍어 내보낸 그 진실을 이제는 제 입으로 되찾아와야 한다고요. 그러려면 제가 가진 걸 전부 걸어야 했습니다. 자리도, 이름도, 어쩌면 그 이상도요. 폐기 명령이 세상에 알려지자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전기차의 절반 넘게 만든다고 큰 소리치던 나라가 자기가 만든 배터리를 자기 손으로 버리라고 명령한 겁니다. 수리도 말고 재활용도 말고 전량 폐기. 그건 곧 이런 뜻이었어요. 우리조차 우리 배터리를 못 믿는다. 그 말을 나라가 공식으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한번 뚜껑이 열리니까 그동안 덮여있던 게 줄줄이 딸려 나왔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원가를 아끼려고 방수를 얼마나 대충 했는지, 냉각을 얼마나 줄였는지, 불량세를 알고도 어떻게 넘겼는지요. 그 한복판에 홍타이 파워가 있었습니다. 장 부사장 회사요. 조사가 시작되자 홍타이 파워가 그동안 어떻게 만들어 팔았는지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방수 시험 성적을 손본 것, 불량으로 걸러야 할 세를 그냥 통과시킨 것, 안에서 위험을 말하는 직원을 내보낸 것까지요. 장 부사장은 처음엔 아랫사람 탓을 했습니다. 자기는 몰랐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직접 서명한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몇 대 좀 탄다고 나라가 망하냐던 그 사람은 결국 회사 하나를 통째로 무너뜨린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걱정은 마시라던 그 입은 이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12해 전에 저도 딱 그 사람이었거든요. 장 부사장은 조금 더 뻔뻔했던 저였고 저는 조금 더 운이 좋았던 장 부사장이었을 뿐입니다. 그 사이 세계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우리 배터리를 값싸다고 사가던 나라들이 하나둘 발을 뺐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한국 배터리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값이 비싸다고 미뤄뒀던 그 배터리를 이제는 서로 먼저 달라고 줄을 서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이유 하나로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제가 평생 비웃던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싼 게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싼 게 결국 우리 손으로 전부 버려졌어요.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비웃던 한국의 그 비싼 안전이 이제는 세계가 배우려고 줄을 서는 기준이 됐습니다. LG, 삼성, SK. 제가 유난 떤다고 코웃음 치던 그 이름들이요. 그 회사들은 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안전을 판 게 아니라 안전을 진짜로 만드느라 값이 비쌌던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싼 걸 만드는 우리가 이기고 비싼 걸 만드는 한국이 밀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안전을 원가라고 부른 쪽이 무너지고 안전을 실력이라고 부른 쪽이 세계의 기준이 된 거예요. 무너진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있으면 저는 아무 일 없이 정년을 채울 수 있었어요. 상하이 것만 폐기하고 한국 얘기는 입 다물면 됩니다. 아무도 저를 탓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폐기 명령을 내린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일을 준비한다는 걸 눈치챈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으면 편하게 정년을 채우게 해주겠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와서 떠들어봐야 너만 다친다고 했어요.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15해 동안 쌓아 올린 자리하고 이름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라오 천의 공책이 제 책상 위에 있었어요. 마지막 장에 적힌 그 한 줄이요. 나 대신 사람을 지켜주시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저는 조용히 정년을 채우는 제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인은 아무것도 안 남기고도 그 문장을 지켰는데 저는 가진 걸 지키겠다고 그 문장을 또 외면하려던 거였어요. 두 번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는 걸 다 말하기로요. 자리도, 이름도, 그동안 쌓아 올린 것도 다 걸고요. 이 영상도 그래서 찍는 겁니다. 제 얼굴과 제 이름을 걸고 제가 도장을 찍은 그 진실을 되돌려 놓으려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께 이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은 사람입니다. 제 서명 하나가 위험한 배터리를 여러분 나라로 실어보냈습니다. 그 배터리 하나가 어느 아파트 계단을 연기로 채웠습니다. 담요에 쌓여 내려온 아이가 있었고 그 새벽에 소리를 못 들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는 그걸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죄해도 그 새벽은 돌아오지 않아요. 무릎을 꿇어도 평생을 빌어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압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이 말조차 안 하고 넘어가는 건 그 침묵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거니까요. 제가 되돌릴 수 없는 건 그날 새벽이지만 앞으로 번질 불은 아직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치지 않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라오 천이 평생 증명하려 한 그 한 문장을 이번엔 제가 지키겠습니다. 배터리는 사람을 싣는다. 그 사람을 이번엔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한국에 계신 여러분, 특히 어르신들께 제가 아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배터리를 만든 쪽에서 15년을 일한 사람으로서요. 왜 만든 쪽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겁니다. 어디를 아끼면 어디가 위험해지는지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문단속은 도둑이 제일 잘 아는 법이잖아요. 딱 4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째, 지금 타는 차, 그리고 자식들, 손주들이 타는 차의 배터리가 어디서 만든 건지 확인하십시오. 브랜드만 보지 마세요. 브랜드가 안전을 정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만든 회사가 안전을 정합니다. 딜러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잘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라도 꼭 확인하세요. 배터리 어디 거냐? 이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둘째, 차가 물에 잠겼거나 잠겼을지도 모른다 싶으면 절대로 충전기를 꽂지 마십시오. 시동도 걸지 마세요. 멀쩡해 보여도요. 오히려 멀쩡해 보이는 게 더 위험합니다. 속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 겉에서는 안 보이는 거니까요. 반드시 서비스 센터에 먼저 점검을 받으세요. 침수된 차에 충전기를 꽂는 그 순간이 불을 붙이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도 그것 하나만 알았다면 충전기를 꽂지 않았을 겁니다. 셋째, 아파트에 사신다면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요청하십시오. 전기차 화재를 빨리 잡아내는 감지 설비하고 충전 구역을 따로 두는 것, 불을 자동으로 막아주는 장치요. 요청하면 검토가 시작됩니다. 번거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불이 난 다음에 가장 후회하는 게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 후회를 미리 막으세요. 넷째, 지하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오는 비상구를 실제로 한번 걸어보십시오.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이 나면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됩니다. 연기가 그 통로로 제일 먼저 올라오니까요. 계단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내려와 보세요. 그게 훈련입니다.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오늘 하신 분은 댓글에 했다고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이 영상을 보는 옆집 가족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남의 나라 사람입니다. 여러분한테 사죄를 해야 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도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세대인지 압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키고 몇 번의 큰 위기를 온몸으로 버텨낸 분들이라는 걸요. 저는 밖에서 그걸 지켜봤습니다. 부러워했고요. 그 세대가 키운 회사들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대충 하지 않는 그 손끝이 결국 배터리 속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몸으로 지켜온 그 정직함이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과 손주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위기를 먼저 아는 사람이 가족을 지킵니다. 여러분은 그걸 이미 몸으로 아는 세대입니다. 그러니 이 경고를 그냥 흘려듣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오늘 밤 여러분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한 번만 떠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단체방에 나눠주세요. 한 사람이 보면 한 가족이 알고 10사람이 보면 10가족이 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장을 되돌리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제 남은 인생의 유일한 사죄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배터리를 관리하던 고위 관료 쉬밍이 자기 손으로 폐기 명령서를 쓰고 나서야 한국에 털어놓은 이야기였습니다. 안전을 원가라고 부른 쪽은 자기 배터리를 스스로 버렸고, 안전을 실력이라고 부른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배우는 기준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대충 하지 않고 평생 지켜온 그 정직함이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과 손주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딱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족 단체방에 널리 나눠주세요. 한 사람이 보면 한 가족이 알고 10사람이 보면 10가족이 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